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밑빠짐, 바티미아웃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가슴술, 보형물 수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밑빠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윗볼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윗볼록과 또 밑빠짐, 그 다음에 유방 합체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보면은 보형물의 위치 이상, 말포지션에 해당되는 그런 부작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형물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딱 정확하게 들여보내서 걔네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머물러져 있으면은 말포지션이 생기지 않겠지만, 항상 이제 실리콘 보형물은 특히 폴리우레탄은 말포지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리콘은 항상 위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윗볼록, 밑빠짐, 합체증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말포지션이 생기는 거는 의사가 처음에 보형물을 넣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생길 수가 있고, 의사가 넣기는 제대로 넣었는데 상처 닿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바팅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한 밑주름선, 의도한 밑주름선에 보형물의 밑에 꼭지가 딱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형물의 중심이 유두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유두는 시선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거나 아니면 5도에서 10도 약간 상방을 바라볼 수 있고, 자, 이런 유두의 시선과 밑주름선의 위치, 보형물의 위치, 이것이 일치해야지 이상적인 보형물의 포지션이 되는데, 이 포지션이 보형물이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갔을 때,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밑빠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밑주름선이 우리가 의도한 건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보형물이 더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더 아래쪽으로 이제 밑주름선이 생겨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유두 아래쪽인 유방 하부 쪽의 살은 오버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좀 더 늘어나 있는 것이고, 유방 상부 위쪽 살은 보형물이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채우지를 못해서 위쪽에 허탈이 일어나 있는 상태, 위쪽에 가슴 볼륨을 살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밑빠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어떤 경우냐, 원래 밑빠짐이 생길 만한 환자분들이 있어요. 원래 유방의 모양을 보면은 저 환자는 밑빠짐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방의 밑주름선이 좀 모호한 경우, 좀 약해 보이는 경우, 즉 밑주름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몸에서 이제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획인데, 이런 하나의 구획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획을 이루고 있는 파이버 조직들이 원래 이제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강하게 안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유방 확대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구획을 넓히는 것인데, 예전의 구획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이제 파괴가 돼 버리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도 살이 좀 느슨하다가 보니까 보형물이 쉽게 밑에 쪽으로 과도하게 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밑빠짐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원래의 그 유방 밑주름선을 이루고 있는 이런 인대들이 상당히 좀 정상적이고 좀 튼실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쉽게 얘네들이 이제 쑥쑥 보형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지를 않고 좀 버텨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살도 좀 타이트하고, 이런 경우에는 밑빠짐이 잘 안 생기는데, 밑빠짐이 어느 쪽 가슴은 생기기 쉽고 어느 쪽 가슴은 생기기 어렵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밑빠짐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은 양쪽에 동일하게 생기지를 않아요. 한쪽에 더 과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원래의 어떤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조건이 오른쪽 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보면은, 절개 부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밑빠짐이 왜 생겼느냐.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경우에 밑빠짐은 언제 많이 생기느냐면은, 내시경을 겨드랑이 수술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게
그거 자체는 이제 90년도 때서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겨드랑이 절개를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이제 쓰지 않고 이제 블라인드하게 뜯는 식으로 수술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뜯는 식으로 수술을 하면은 수술이 빨리 끝나고 모든 걸 이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시경을 이제 굳이 안 쓰고 나는 그냥 뜯겠다. 이제 블라인드 오피인데, 그게 블라인드하게 하다가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있는 근육 조직 들어갔다가 이제 안 보고 확인하지 않고서 뜯고서 이제 방만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아래쪽에 이 정도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다 뜯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쪽은 세고 이쪽은 약하다. 그러면 여기를 뜯었는데 이쪽이 뜯겨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이 블라인드 수술의 한계인데, 내시경으로 보면서 할 때는 그럴 일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리할 만큼만 박리하고 수술을 이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겨드랑이 수술에서 내시경을 쓰게 됐을 때는 윗볼록이 차라리 생기면 생겼지 밑빠짐은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나 뜯으면서 블라인드로 이제 수술했어요. 자, 이때는 수술 후에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피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면서 밑빠짐이 생기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많아지죠. 보통 겨드랑이 수술을 내시경을 써가지고 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뭐 펴고 또 이제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나하나 이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블라인드로 뜯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끝났고 붓기도 굉장히 심하고 피도 많이 났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블라인드 오피인데, 그 경우에 일단은 밑빠짐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 예, 뜯으면 전부 다 바팅아웃이 되는 이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자, 밑주름선 절개를 했을 때의 밑빠짐은 생기는 경우는 뭐냐? 밑주름선 절개는 수술 자체는 쉬워요. 그러니까 박리는 자체는 쉬워요. 그러나 보형물의 포지션을 갖다가 안착을 시키고 아래쪽을 갖다가 어떻게 닫아주느냐,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 수술이에요. 의사분들이 이제 설명할 때 밑주름선 절개가 다른 절개에 비해서 수술적으로 뭐 테크닉적으로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밑주름선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말을 못 하죠. 왜냐하면은 보형물의 위치의 변동성,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어떻게 닫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굉장히 의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닫느라고 닫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풀려버려서 그래서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밑주름선 절개 때. 또는 다 잘 해놨는데 보형물 위치도 잘 잡고 뭐 꼬매는 것도 이제 꼬매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쪽에 이제 꼬매줬었던 이런 조직들이 원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서 보형물 무게를 못 버텨가지고 그래서 늘어나면서 이제 바팅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밑주름선 절개에서 바팅아웃은 겨드랑이보다는 훨씬 더 이제 흔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겨드랑이 절개에서는 윗볼록이 더 많고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윗볼록보다는 밑빠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에서 윗볼록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은 내시경으로 아래쪽 갖다가 이제 좀 잘 최대한 이제 잘 이렇게 그 방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밑주름선 절개에서 밑빠짐 안 생기려고 하면은 이쪽을 수복해주는 과정, 꼬매고 상처를 닫아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형물에 따라 가지고 밑빠짐이 얼마나 이제 다르게 일어나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문제예요. 표면이 거칠거칠한 보형물일수록 밑빠짐이 더 안 일어나요.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일수록 더 밑빠짐은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매크로 텍스처 보형물들, 텍스처 가장 거칠거칠한 것이 엘러간의 스타일 410이거든요. 엘러간은 이제 바이오셀이라고 하는 텍스처링이 그 공법상 가장 거칠거칠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셀, 엘러간의 텍스처링 보형물을 썼을 때는 밑빠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스무스 타입, 매끈한 보형을 썼을 때보다는 당연히 마찰력이 많으니까 동일한 환자에서도 더 밑빠짐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뭐 벨벳 서피스, 뭐 실크 서피스, 이런 사실은 이제 스무스 타입과 특성을 공유하는 이런 매끈한 표면의 보형물들은 일수록 바팅아웃, 밑빠짐이 생길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수술 시에 박리를 얼마나 했느냐.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아래쪽을 갖다가 이제 너무 많이 박리를 했을 때 밑빠짐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 높겠지만은, 위쪽 박리를 갖다 너무 안 했을 때, 자, 박리를 할 때 보형물을 넣긴 넣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주로 이제 밑주름선 연결 했을 때는 아래에서 시야를 갖다 올려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속에까지 이제 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박리를 하고 이제 만 거다. 이제 포켓이 요 정도로 이렇게 생겼고 보형물이 이거보다 더 큰 게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위쪽에서는 약간 꾸깃꾸깃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열심히 이제 꼬매놓고서 고정을 해놨는데 이 상처가 닫아지고 난 다음에 위쪽에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래쪽으로 힘을 계속 전해줄 수가 있어요.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미는 힘을 계속 24시간 받고 있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압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래쪽 박리, 뭐 겨드랑이라 했을 때는 가늠을 잘 못해서 아래쪽을 갖다 너무 많이 박리를 했던가 아니면은 밑주름선 저기 했을 때는 이거를 리트랙터로 여는 순간에 이쪽 부분이 사실 잘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서 보형물 포지션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막의 영향 때문에 밑빠짐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수술을 하고서 수술 직후에는 전혀 밑빠짐 이런 거 없었고 말 포지션도 없고 다 좋았어요.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슴 한쪽이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 그러면서 가슴이 좀 단단해져 있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피막이 보형물을 둘러싸고서 이렇게 생기는데, 보통 피막이 생기는 데는 한 3주만 지나도 보형물을 거의 완전히 둘러싼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은 몸에서는 어떤 염증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그 이물질을 밀어내기 위한 어떤 작업을 시작해요. 자기 몸과 배리어를 쳐버리는,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서는 몸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면을 만들어주는 것이 캡슐, 피막 조직인데, 이 피막 조직이 보형물을 360도 둘러싸면서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비해서 더 강한 힘으로 더 두껍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피막이 위쪽에서는 두껍게 생겼고 아래쪽에서는 좀 얇게 생겼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죠. 그래서 바팅아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더 심해서, 자, 피막이 두껍다 못해서 이게 구축이 됐다. 구축이 보형물을 360도로 다 우그러뜨릴 정도로 이제 강하면은 축구공 모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한쪽 벽에서 구축 피막이 더 단단하고 한쪽 벽에서는 더 얇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쪽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도록 피막이 구축이 생겼다면, 그러면은 바팅아웃과 구축이 함께 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밑빠짐 현상이 왔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겨드랑이 절개를 해서 밑빠짐이 이제 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밑빠짐이 아주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보정브라를 초기에는 써가지고 조금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보정브라를 밑주름선에 이제 딱 맞게끔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좀 오버해서 어깨끈을 조여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초기에는 이렇게 살하고 살 사이에 보형물이 이제 끼어 있으면 얘네들끼리는 붙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끼리 붙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위로 올려주면은 이 살과 살이 맞닿으면은 걔네들은 이제 아물어가지고 붙을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그런 것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팅아웃이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서는, 가먼트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러면 뭔가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밑빠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개선을 갖다 그대로 열고 들어가가지고 위아래쪽에 피막을 좀 제거를 해주고 꼬매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간편해요. 밑선 절개 때 이걸 복구하는 게. 그런데 이제 겨드랑이 절개에서 밑주름선을 갖다 복구하겠다. 자, 이때는 조금 막막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 아래쪽을 꼬맨다고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손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없고, 바늘하고 실을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들 하는 게, 보형물 갖다 위로 밀고서 이 아래쪽에서 쌍꺼풀을 이제 매몰 하듯이
실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꼬매 가지고서는 밑주름선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보형물 위로 밀고. 자, 가먼트, 보정브라를 쓰거나 이렇게 밑선 찝기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통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서 막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즉, 아래쪽이 이제 열려 있으면서 위쪽이 막혀 있지 않아야지만 보정브라를 쓰거나 밑선 찝기를 하는 게 통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위에가 피막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고 그러면서 밑으로 빠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겨드랑이 절개 시에 열고 들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밑주름선 절개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간단하게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는 일단 보형물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보형물을 빼낸 상태에서 이 피막을 갖다가 같이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겨드랑이 절개를 했을 때 밑선 빠짐이 있으면은 이거는 치료하는 게, 자, 밑선 찝기나 가먼투로 안 맞춰졌다. 자, 이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겨드랑이 절개에서는 밑빠짐이 굉장히 의사로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생기면은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밑주름선 절개에서 밑빠짐이 생기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유륜 절개에서 밑빠짐이 생기면은 그거는 어떠느냐? 보통은 유륜 절개에서 밑빠짐이 그렇게 쉽게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그런 위치 자체가 밑빠짐이 생기기 어렵도록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륜에서 들어갈 때는 접근 경로가 유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 하나의 산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둘 다 동일한 힘으로 사실은 박리를 하게끔, 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밑주름선 절개일 때는 아래쪽을 박리하기는 쉬운데 위쪽을 박리하기가 힘들어요. 겨드랑이에서 들어올 때는 위쪽은 박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아래쪽 박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수술이다가 보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윗볼록이나 밑빠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유륜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는 사실은 포켓을 조금 더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륜에서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밑빠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절개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는 치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고요. 보형물을 갖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자,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밑빠짐 원인 중에 보형물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형물에다가 모든 원인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를 않아요. 스무스 타입 보형물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포켓이 보형물에 딱 맞게 잘 형성이 됐고 구축 같은 문제만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밑빠짐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형물을 갖다가 밑빠짐 한번 생기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자, 겨드랑이로 했을 때 밑빠짐이 심하게 생긴 경우, 근데 밑선 찝기로 했는데 그게 안 통했을 경우, 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수술을 겨드랑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밑빠짐이 이렇게 생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꼬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불가능하고 겨드랑이 들어갔으면 시야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꼬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 보형물이 1차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피막이 이렇게 생겨 있었으면은 이 피막을 위쪽을 따라 가지고서는 새로운 포켓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형물을 빼내고 이 피막 바로 위로, 지금은 예전의 방은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새로운 포켓은 딱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버리고 새로 포켓을 만드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 밑에는 아예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형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겨드랑이 절개로 해서 재수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밑빠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자, 밑빠짐이라고 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상당히 흔한 부작용이에요. 그러나 교정할 수 없는 부작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빠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방 합체증의 경우에는 그건 조금 걱정해야 돼요. 그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